땅이 되어 많은 사람과 동식물 같은 삼라만상의 땅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고 어루만지며 서로서로 잘 살게 돕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나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겠죠. 또 우린 땅에 사는 것이지 하늘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도 땅의 일부이며 위에 있는 허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글에 하늘도 땅의 일부이며 위에 있는 허공을 말하는 거라는 건 좀 단정적인 거예요. 꼭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너무 하늘에 대해서 초월적이거나 그 경외하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낮추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라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창공이라든가 아니면 저 위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뒤집은 이 땅을 생각하니까 여기보다 더 나은 그 어떤 이상을 원하는 거죠.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하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원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하늘이라는 생각을 해요. 더 나은 세상, 아니면 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걸 원할 때 하늘이라는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 욕구 불만도 있고 현실 도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땅을 강조하고 싶어 했던 것이 있는 거죠. 그 현실 지금 가지고 있거나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하늘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돼야 될 게 하늘만 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딛고 있고 살고 있는 그 땅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면 또 하늘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하늘이 땅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엄한 짓이 될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하늘 그 자체도 결국은 땅이에요. 하늘에 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살고 있다는 건 땅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장소적인 의미. 그래서 그 땅은 하늘과는 다르게 내가 있는 곳, 처한 곳, 장소 그런 의미로 쓰고, 그리고 하늘은 그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의 그 지향점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그 지향점이 단순히 하늘이라고 하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지향을 이루었을 때 그 하늘은 다시 땅이 돼요. 왜냐하면 그 지향으로서 내가 살게 되는 거니까요. 그 지향이 장소가 되는 거죠. 맞나? 네. 내가 부자를 지향했으면 지향할 때는 부자는 하늘이라는 뜻이 되는데 부자가 됐으면 부자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땅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황은 이런데 내가 바래서 뭐가 된다라면 그게 하늘 바라는 게 하늘이고 바란 다음에 다시 땅이 된다 이게 쉽게 그렇죠. 근데 그 된 이후를 생각하지 않으면 된 이후에 할 줄을 몰라요. 뭘 해야 될지. 그냥 졸부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요. 돈이 없을 땐 돈을 벌었는데 번 다음에는 어디다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할 줄 아는 건 돈 버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나중에. 가지고 있는 걸 원해서 가지기는 열심히 가졌는데 가진 다음에 가진 거 가지고 자칫 죽는 거죠.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 그러니까 하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땅도 생각하면서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꿈은 두 가지를 꾸는 거죠.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룬 이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하늘이라 해봐야 지구의 대기를 말하는 것이고 우주라는 것도 우리가 사는 곳이니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도 누리라고 하는데 누리는 땅이란 뜻이 있잖아요. 누렇다도 되고 황색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에 대해서 우주를 하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주를 하늘이라고 말했을 때 말하고 싶어 하는 의미가 다르고 또 땅이라고 했을 때도 역시 말하고 싶어 하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말하냐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한다고. 우주가 땅이냐 하늘이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주를 하늘을 말한다면은
우주를 하늘이라고 해놓고 설명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거고, 우주를 땅이라고 한다면 우주를 땅이라고 말해놓고 설명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떠한 관점으로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으로 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에 따라서 아니면 관점에 따라서 사물의 정의나 이름은 다르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살아가야 하는 곳, 그러한 영역과 존을 이루며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는 땅의 덕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하늘 공부의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즉 하늘 공부해서 땅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겠죠. 산천과 하늘과 신관과 동식물과 바위나 돌이나 물이나 사람이나 새나 석유나 도시나 마을이나 그 무엇도 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알고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을 얘기하면서 전체라고 말을 하는 건 하늘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딱 지향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땅이라고 하면 지향하는 자, 지향하는 곳, 지향해서 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같이 포용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더 포괄적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남은 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 다른 동물, 다른 자연, 산천들이 있는데 그들도 그들 나름으로 하늘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땅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하려고 하는 거겠죠. 다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장소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요즘 따라 더. 요즘엔 특히 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다른 세계, 다른 존재들, 다른 것들, 나 외에 나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세상이 되어진 거잖아요. 너무 다 세상이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만 강조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되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늘의 길을 홀로 가는 것이지만 땅이 되어 모두와 함께 하는 것이 궁극이라고 봅니다. 땅이 되지 않은 하늘은 외로울 뿐입니다. 하늘이 무언가가 되기 위한 거고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면 자기만 생각한 것이 돼요. 나만 하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돛 닦으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하늘을 추구하는 거라고 하면 자기가 돛 닦아서 이룰 것만 생각하지 그 이후에 돛 닦아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이발제가 될지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걸 에고이즘이나 개인주의적인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수도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까지 하잖아요. 자기가 독도하고 깨달을 거 생각하잖아요. 깨달은 다음에 아니면 깨달음에 대한 보편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깨달을 수 있냐 아니면 내가 뭔가를 경험했는지 내가 뭔가를 알아냈는지 그 부분만 신경 쓰고 그것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찾아오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한테 뭘 해줄 수 있거나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것이 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 구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저한테 오는 거죠. 그걸 구두심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얘기해. 그래봐야 개인주의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걸 깊이 생각할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아쉬운 게 그거예요. 돌을 닦는다고 하면서 돌은 상당히 형이상학적이고 보편적이거나 좀 거창한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돌을 개인적인 욕심의 그 어떤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가 서문이에요. 서문이 너무 길죠? 뭐 궁금하신 거 있나 할까? 저기 견성불성 해가지고
그 걔한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한 그 맥락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쌍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깨달은 사람이 그 걔한테 불성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데 그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불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불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 차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좀 더 그 뭔가 범주가 좀 틀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깨달아서가 아니고 그 상대를 그렇게 볼 수 있어서 그러지 않나 그런 헷갈림이 좀 있습니다. 질문이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땅인 사람이 되는 게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리가 잘 안 돼서요. 예전에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걔가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한 사람한테는 불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웃으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해 보셔서 다시 한번 하시죠. 네, 정리를 다시 좀 해봐야겠죠. 질문이 결정불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겠는데 사실은 질문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해야 돼요. 누가 질문하냐에 따라서 견성불성에도 다르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불성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걔한테 정말 불성이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자기한테도 있다고 생각해서 묻는 건지 목적이 불분명하면 아니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의 목적이 뭐냐가 중요해요. 그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만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질문하게 되는 그 욕구나 맥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어를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는 그 분리문자라고 하잖아요. 언어를 중요시, 그러니까 문자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또는 언어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좀 다른 건데 언어와 문자는 저번에 설명했듯이 이제 글과 말은 다른데 어쨌든 같은 걸라고 대충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언어에서 넘어가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욕하면 화나잖아요. 그럼 욕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욕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 욕을 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욕만 들으면 이미 거기서 이제 감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그러니까 일종의 반응만 해요. 건드리면 아프고 간지럽히면 간지럽고 욕만 반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반응에서만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그 지식과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이 사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뒤들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만 할 줄 알지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선문답에서는 항상 그 대답해주는 사람은 상대의 욕구를 보는 거지 말을 보질 않아요. 근데 그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지 애를 많이 쓰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정말 뭔지 몰라요. 그 다음은 이제 13페이지로 건너뛸까요? 아니면 차례도 설명해야 되나요? 차례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건 페이지 수 줄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책이 두꺼워져가지고 그러면 줄일 수 있을까요? 순서가 이렇게 뭐 있는 거예요? 목자 순서도 없어요? 그럼 그냥 블로그에 있는 거 긁어 놓은 거예요. 그때까지 전 치밀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13페이지로 들어가면 내가 보기에 많은 사람이 자천에 대한 이해와 방법이 협소하지 않나 해서 씁니다. 처음에 어떻게 자천을 이해하고 시작하는지가 중요한데 내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어서입니다.
이건 아까 말한 거와 비슷해요. 제가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돈 닦는다고 하면서 조금 아니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막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얘기해요. 그 도라고 배우려고 하면서 사람들은 원하는 게 기술연이나 그 외에 뭐 중문을 외우든 뭘 하든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원해요. 효험이나 이렇게 그런 것을 바라고서 오거나 그런 것만 도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요. 다시 도라고 했으면 과거에는 그 상당히 상위층만 배웠던 엘리트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면 그게 상당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상당히 그 감각적으로만 이걸 배우려고 하거나 쉽게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우거나 전공 과목을 배우는 그 이상이나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교육이 이 도에 대한 건데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 안타까운 거였죠. 학원이 아니라 도장이나 하루에 몇 시간씩 출근한다고 해서 도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도는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우선 철학이잖아요. 도덕은 철학이 돼요. 왜 도가 철학이 되냐면 그 세상의 근원이나 이치, 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 도를 배우려고 했는데 그 도가 분명히 상당히 심오한 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심오하다는 게 결국은 깊은 얘기인 거고 깊고 근원적인 의미인 거고 그런 요즘 말로는 형이상학적인 의미인 거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건 상당히 철학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대요. 이게 도 배우기 전에, 저한테 오기 전에 그런 식으로 고민한 적이 있으시던가요? 말하는 것도 거부했던 분도 있었어요. 도가 왜 학문이냐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분도 있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 부분이 이해되던가요? 근데 막연히 제가 이거 설명을 이 책은 또 쉽다고 그러는데 다른 책을 보면 그렇게 어렵게 써놨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도가 어렵게 설명되어 있거나 대단히 뭐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이런 건 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면이 가진 적은 없었던가요? 게다가 선불교 영향 받으면 이제 더 심해지죠. 문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도를 어렵게 설명하면 그거 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것도 사람이 대신 또 주워든 숭어리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라고 하면서 이제 대중적으로 퍼진 건 거의 80년대, 더 빠르면 70년대부터인데, 그러면 거의 30년, 3, 40년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축적해 온 그 도에 대한 체계나 의미, 논리, 논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해요. 30년을 어떠한 분야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한 세대가 되는데 그 한 세대 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도에 대한 그 학문이요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별로 없다면 그럼 그 30년 동안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30년 동안 사람들이 우리나라 단학이라고 시작하고 하잖아요. 어떻고 단학 근데 그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30년 전에 했던 말 지금도 하고 있고 똑같아요. 변한 것이 없어요.
변하려고 하질 않죠. 원래 변하려고 하면 이단이 돼요. 그쪽에서 얘기해요. 이단이란 말은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던 개념 같은데 불교에서 이단이라는 말 쓰긴 했어요. 근데 그 개념은 기독교적인 이단 개념 같아요. 자기네들 거 외에는 무조건 이단이라고 치부하는 건 서양인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짓을 또 이 도를 배운 사람들이 그 짓을 해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에 나보고 어떤 자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묻는데 난 자천이라고 특별히 시간 내서 하는 것은 없고 그저 밥벌이와 해야 할 일을 신경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자천을 안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일반적인 개념의 자천을 안 할 뿐입니다. 무한하지는 않지만 무한하게 펼쳐진 세계를 아우르는데 유한하고 인위적인 차원은 안 됩니다. 그것에 맞는 자천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홀로 알고 홀로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서 도전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에 질문하는 게 그런 것이 있어요. 요즘도 더 이렇게 수련 많이 하는지 뭐 어떻게 수련하는지 그걸 저는 수련 안 하는데요라고 해야지. 수련 안 하거든. 하루 종일 앉아서 수련하는 건 그들이 생각하는 식의 수련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던전업하거나 주문 외우거나 뭐 행공을 하거나 또 뭐 참선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안 했죠. 지금도 안 하고 있지. 그래서 그러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질문하는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런 걸 해야 하거나 이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런 것을 해온 그 노하우 아니면 공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오랜 세월 한 분야를 한 방법을 꾸준히 해왔을 때 있는 그 무언가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계룡사는 30년, 어디서 몇십 년, 뭐 지리산에서 몇 년 이렇게 있으면서 말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어디서 오랫동안 뭔가를 했을 때 가지고 있을 만한 그 축적한 그 공력 같은 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무엇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수도를 했을까가 궁금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하는 건 사실 안 한다고 해도 안 한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것도 좀 그렇다.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지는 않던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도에 관심 있는 중국도 그런 건지 아니면 인도 이런 나라 그런 건지 우리나라에 국한된 상황인가요? 중국이나 인도는 정확하게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쪽에 대한 정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쪽 정보를 그렇게 세계적으로 아니면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것은 일제를 거쳐오면서 전통 문화라든가 그런 모든 분야에서 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그렇고 그 외에 유교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다 절단났어요. 그러니까 다 해치가 돼버린 거잖아요. 원치 않았지만 결국은 우리 과거가 다 해체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유교든 불교든 다 가짜예요. 이미 일제를 거쳐오면서 그들은 그 이전에 배웠던 방법들은 다 사라졌어요. 아니라고들 그러는데 사라진 게 편해요. 내가 보기엔 다 사라지고 별거 없는데 그들은 계속 내려왔거나 이제 뭐 계속 이어져 온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없어졌어요.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계속 이것은 그전부터 내려오던 방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그 일제를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 박살난 거죠. 근데 중국도 그 과정을 우리처럼 겪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하게 겪은 건 사실이에요. 공산주의도 그런 면이 있었고, 뭐 한때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 기공이라는 것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개념이거나 그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기공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말은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공이라는 것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가 별 다르지 않거나 아니면 비슷하면서 다르게 변형되어 왔겠죠. 그래서 중국도 과거의 전통이 거의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수련 체계인 거고, 그 체계 중에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기공이라는 체계예요. 미친 거죠? 제가 봐서는 타락이에요. 이건 수도의 타락에 해당해요. 근데 그 기공이 우리나라에 다시 그러니까 수입돼 들어오잖아요. 그게 또 제대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본을 거쳐서 한번 번역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한심한 것도 아닌 거죠. 기공 자체도 별 볼일 없는데 그것도 일본 애들한테 번역돼서 들어오니까 비참한 거죠. 그건 학문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근데 기공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도의 한 방향이거나 수도법이라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걸 벗기는 게 시간 있게 걸리거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기술이라 하면 거의 다 기공의 아류이거나 거기서 조금 달라진 것이거나 뭐 그게 그거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많은 변화를 겪었을 텐데 결국은 또 과거 거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처럼 새로운 그 수도 문화가 만들어져서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법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과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지 혼자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과거 걸 들이미게 짜집게 했겠죠. 그건 짜집게 한 거지. 그리고 뭐 자기 스승이 누구고 누구가 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일파 어쩌고 하면서 이제 걷다가 줄대려고 하는데 좀 불쌍해요. 그렇게 뭐 또 유명한 대단한 거면 우리나라에 어떤 뭐가 관계된 것처럼 말하고 싶어하는 것도 불쌍한 거고. 없는 걸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어진 거지 과거는 별 관계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들도 별 차이가 없겠죠. 그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가장 문제는 그 에고이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수도의 역사가 몇십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수준밖에 안 돼요. 불교에서 대승이 나오는데 500년이 걸렸어요. 쉽게 말하면. 몇백 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수도 체계가 대승 정도의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몇십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정상적이라면 수백 년이 걸려요. 수백 년이 걸려요. 그 생각 하나. 2계에서 2타로 넘어가는데 수도가 개인 수도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대승적인 의미로 넘어가는데 수백 년이 걸려요. 웃길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백 년도 짧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불교만큼 위대한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승을 만들려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그건 그 모든 종교나 가르침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몇백 년을 거쳐서 만들어내면 우리나라는 성공한 거예요. 그게 대승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대승이 없어요. 지금 불교는 대승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후에 불교는 대승이 아니에요. 뭐 조선시대의 불교라고 대승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신라나 고려에 해당하는 그것이 우리나라 불교이고 그 이후의 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명맥만 유지된 거 있는데 그냥 질질 끌어온 지연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것마저도 그냥 단절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중이거나 불교인이거나 그렇게 말을 하고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가르침이 축적되어 오고 그 축적된 것에 의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게 없는데 이 의미도 모르면서 자기가 불교의 어떤 중심이거나 뭔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세상의 모든 중은 다 자기 깨우침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말은 중생부자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경문에 써 있으니까. 자기 포장이에요. 자기 포장인 거고
정말로 그 사람이 중생구제에 관심이 있는지는 하는 행동을 보면 돼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아직 그 정도 가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불교는 없는 일만 못해요. 지금 있는 것들은.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 비참한 거. 인도는 더 모르겠어요. 중국보다는. 그쪽에 뭐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알려진 거 몇 개 이제 뭐 쿤달링이나 수련법 세상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거 그런 거 몇 가지 읽어보면은 인도도 진짜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쿤달링이나 그러잖아요. 그걸 수도의 김구이라고 말하고 그걸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설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거나 말이 없다는 걸 보면 인도도 참 그 뭐라 말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 참 쿤달리만 알고 있잖아요. 쿤달리가 대단한 거고 그걸 깨우치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초예요. 기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 일종의 잘해야 제가 말하는 파조선이에요. 금단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금단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 다음 것도 걔네들의 수련법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거나 아예 해주려고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비전으로만 내려오는 자기네끼리만 전해주고 끝나거나 그래요. 그래서 수도해서 어느 정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인도에 없는 건 아닌데 요간한다나 그런 책을 보면 걔네들도 맥이 있어요. 분명히 그 자기네들끼리 내려오고 또 그로 인해서 고단자가 넘어가는 방법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세상에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알려져 있는 수련법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들이 뭘 생각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대중화하는 부분은 아직 신경 쓰지 않았거나 다른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선생님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느 나라나 이제 시발점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했던 어떤 말씀하셨던 질문하셨던 30년 동안 뭐 했나의 부분도 어떤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네요? 네, 의미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네. 의미가 있다 이런 개념은 거기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런 정도 있다는 거고 시작이라 그러는데 뭐가 시작했냐를 알지 못하고 그냥 시작이라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시작하고 있는 건지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을 모르고 시작이라고 하면 뭐가 시작한 건데? 수도 문화요? 아니면 수도 체계? 수도 경지? 개념. 개념인가? 그러니까 그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수도하면 생각하는 그 의식이 있어요. 수도는 이러이러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도에 대한 그 평범한 생각이 그 나라의 수도의 수준이 돼요. 그게 이제 겨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건 중국이나 인도도 마찬가지로 수도하면 생각하는 게 뭐 초월적인 거 아니면 개인적인 복락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안빈낙도나 뭐 그런 거 개인만 생각했잖아요. 네. 중국에서 나오는 수련법은 개인만 생각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음질록이나 그에 뭐 천율진경이나 그 많은 것도 보면 이제 권선가가 있잖아요. 착한 걸 권하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게 겨우 대성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착한 거 권하기만 했는데 좀 많이 떨어지죠. 그 수준이라는 게. 그 외에 그 중국 수련 한 거 유명한 게 태을 해명경이나 이제 천선정리나 하는 그 오류파 애들 거나 이제 거기까지만 써 있어요. 수도한 다음에 양식 출신 한 이후에 허공 분쇄나 연어합도 한 이후에 연어합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도하고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이제 행복하다 이거죠. 네가 어떻게 됐든 난 관심 없다는 뜻이 돼버려요. 나는 이미 도하하게 됐으니까. 그걸 수도법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부하고 그 중국을 배우려고 애쓰는 게 네네. 좀 답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나 다른 수준이 그 정도인 거죠. 개인적인 빈낙도, 극락, 그다음에 행복, 그다음에 초세계에 대한 그 독점, 그걸 바라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도에 대한 세계 체계를 이해하거나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그 대중 인식이 되냐가 중요하다. 그게 되면 그 나라는 그 미래 얘기하는데 이건 복잡한 건데 하여튼 그렇다고요. 저 개인적인 얘기 조금 말씀드리면 저 주변인 사람들 이런 명상에 대한 이야기,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신비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걸 좀 내면으로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다들 깜짝 놀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거부하기도 하고 하는 게 지금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자체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회에서 이런 걸 정말 받아들여질까? 지금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부고 이런 데 진짜 관심이 있고 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기 뭐냐? 정말 딴 이야기 하는 것 같이 좀 받아들여서 이게 보편화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어려운데 거기까지도 지금 얘기는 거기까지도 안 나간 거예요. 어려워서 그냥 도판에 있는 사람들 도 배우겠다는 사람들의 의식도 일반인들과 별 다르지도 않다고요. 그게 짜증난다고요. 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도에 관심이 없거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 그렇다고 무조건 상관없는 건 아니죠. 그 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데 도를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도 그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냐고요. 그들보다 어떤 차이가 있냐고. 똑같다고요. 똑같다. 별 차이 없어요. 얼마나 차이나. 좀 더 어려운 얘기 몇 가지 단어 알고 있는 것밖에 더 뭐가 있어요. 그게 더 화난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람들이 도를 어렵게 설명하고 철학적으로 설명해주면 그게 왜 도냐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성공한 수단체를 보면 그들은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기만 돌아가는데 기도라고는 건데 그리고 어려운 거 이해한다고 어떻게 돌아가냐고. 안 돌아가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난 뭐 됐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 불교적으로 해봐야 이제 뭘 느꼈네, 뭘 경험했네, 몸 사라짐이라든가 아니면 각성 체험이라든가 확정 대오라고 하나 그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선생들의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환상만 집어넣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에피소드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 깨우치면 별거 없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이 정도예요. 그게 신비 체험한 거 뭐가 달라. 일반인 생각하는 초월적인 세계 혼합력이라 말하는 거하고 대오 학상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차이는 뭐가 돼요? 불교 배우신 분 많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각성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선생들이 했던 그 깨우치었을 때 그 느꼈던 그 황홀감이라든가 그 법열, 그걸 선명한 거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그쪽 세계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초월, 아니 초능력, 초감각을 느끼고 경험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거하고 내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죠. 한쪽은 깨우친 거고 한쪽은 그냥 초능력이 뿐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깨우치는 것도 초능력이에요. 왜냐면 한번 깨우치면 뭐 세상 자기가 다 알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깨우친 선생이 세상 다 알았는데 그래 봐야 자기가 알고 있는 관점책이나 배운 지식 내에서 그냥 설명하거나 이해한 정도의 지식일 뿐인 거지 자기가 뭘 알았는데 과거 선생님들이 그렇게 세상 다 알았어요? 몰랐잖아. 그들이 알아가지고 과학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린 지금의 이런 세상 만들려는 그 어떤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지식이라는 게 세상은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지식은 편중되어 있어. 세상 다 안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이걸 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던 그 옛날에 누구였던가. 그 해오와 증오라는 개념 분리하면 설명한 사람이 옛날에 중국에 누구였죠? 걔네 그거 자세히 설명해 주려다 나한테 욕을 당하셨죠. 저도 모르는 것이 까본다고. 깨우침이 뭔지 모른다고 욕을 당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그놈들이 내가 보기엔 모르는 거예요. 자천이 뭔가요? 제목은 그래요. 이 무한하고 무한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한하지는 않지만 무한하게 펼쳐진 세계라고 하는 거. 무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왜, 무한이란 개념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무한은 두 가지 무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산 무한과 수렴 무한이 있다고 하죠. 발산 무한은 그냥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끝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밖에 우주 밖에 우주 밖에 우주 끝까지 가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말을 생각하면 그냥 발산 무한인 거고, 수렴 무한은 그냥 수학적으로 1과 2 사이에도 무한에 분할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끝은 있다는, 1과 2 사이에 그 끝은 있어요. 근데 무한에 분할할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게 수렴 무한이에요. 그 무한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수렴되어 있는 수렴 무한과 발산 무한. 근데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식의 무한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발산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우주 밖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나간다고 해서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3, 40년, 4, 50년을 이 세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요? 내가 무한한 세계를 봤다고 해서 무한한 걸 알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무한인 건지 아닌지 그 개념부터 정해야 돼요. 무한이란 개념부터 만들어야 무한이를 볼 수 있는데 무한이란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끝없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끝없이 펼쳐진다는 그것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지각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지 정말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에 끝이 있다, 끝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이 끝을 알 수 있는 재주, 그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이 뭐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세상이 무한한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직 아닌 거예요. 건방진 거라고요, 쉽게 말해요. 건방지게 세상이 무한하다, 무한하지 않다 말하고 있다고요. 무한이 뭔지 알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말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정해놓고 설명하는 거죠. 플라톤이 그거 한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알려면 한계는 정해놓고 그 한계 내에서 사고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이 철학을 시작한 방법이에요. 그냥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서 말하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식으로 항상 진료, 데미우르고스인데 그 이 진료라는 개념이 무한이에요. 무한이란 말이에요. 진료라고 해서 재료가 아니에요. 이건 무한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종의 그 진료를 재료처럼 막 바꿔버렸는데 원래 플라톤이 말했던 그 진료라는 것은 무한이에요. 왜 무한이냐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요. 꼭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런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것이 그 모습을 띄어야 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무한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그게 거기서 말하는 진료예요.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개념을 사고하려고 했던 거죠. 또 그렇지만 그건 사고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는 거예요. 플라톤의 입장에서.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사고할 수 없는 걸 사고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려워지나? 그래서 무한을 굳이 일반인들, 우리들, 또 다른 사람도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무극이나 혼돈이라는 것을 도양식을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무극이라 하면 태극의 이전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건 유교적인 건데, 뭐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무극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없다고요. 없는데, 그걸, 극이라고, 무라고 말하지 않고, 극이라고 말하는 건, 무라고 해버리면 이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는 알 수 없잖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극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놓겠다는 뜻이에요. 무극을 해버리면. 그냥 무라고 하면 그냥 없는 건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극이라고 하잖아요. 한계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사고. 그러니까 수렴무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임시적으로 정해놓은 그 무를 해놓고 사고를 시작하겠다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태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는 거예요. 무극에는 세기가 있어서 태극이 나올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를 극으로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우리가 태극이라고 해놓고 뭔가 사고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떤 걸 생각할 때 한계점을 정해놔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는 원칙이 세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있는데 인간의 한계가 어디인지 정해놔야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거나 더 잘하게 할 수 있거나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측정을 해야 된다고요. 퍼지 이론을 사용하든 뭐 어떤 논리적인 걸 사용하든 간에 어떤 인간의 능력치라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더 훈련시켜서 더 넘어가는 거예요. 10이었으면 11로 넘어가려면 10이라는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능력이 10이다. 이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점을 긋는 거잖아요. 한계점을 그거야. 그걸 넘어갈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넘어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 건지, 어느 정도의 수치에 대한 능력과 도덕심, 아니면 인간성, 아니면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수치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점을 긋지 못하고 있다고. 한계점을 그어야 그 다음 걸 생각할 건데, 대충 어떻게 될 거지라고 생각하거나, 어린 짐작으로 인간은 이러겠지 하고, 근데 그 어린 짐작이 과거부터 온 그 관례에 있는 거잖아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고 비판하면서 정말 인간이 이러한 것이 있는지 검증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문화나 문명 수준이 그밖에 안 된 거예요. 그냥 대충 맹자의 성선설 비무슬이 하겠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착하겠지 하고 바라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 그렇죠. 인간이 착할 거라고 막연히 믿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사실 아닌 건 알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당하고 내가 좀 순진하면 사기당해요. 가만히 있어도 내 신용 정보는 털려나가잖아요. 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근데 어디다 대고 우리가 인간이 정말 선하다고, 어떤 근거로 인간이 선하다고 말하지?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나날이 겪고 있는 것은 인간의 악함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 선할 거라고, 선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버리질 못해요. 일종의 맹자의 망령이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건 이 정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일반인들 그런 건 상관없는데, 정책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정말 그 부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법을 정하든 어떻게 할 정책을 정하든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충 알고 있으면 인간을 대충 알고 있으면 정책도 결국 대충 한다는 뜻밖에 안 돼요. 한계치에 명확하게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벙한 계획이나 방법을 제시하겠죠. 이게 중요해요.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무극을 정해놓는 거예요. 한계치, 내 끝,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정해놓는 거예요. 맹자나 순자가 그거 얘기하잖아요. 성상인지 상학인지. 왜 그들이 그걸 얘기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고민했던 그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느 정도의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어떤 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한 거잖아요. 이게 사고의 시작이에요. 그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철학이나 현학적으로 난 이런 거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 책이나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애썼겠냐고. 인간을 그렇게 규정했겠냐고. 그들은 그걸 고민한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그 다음에 인간을 어떻게 할지가 된다고요. 정치인들이 그런 고민을 했다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중국은 2000년 이전에 이미 그런 고민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는 게 보이잖아요. 한 번도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민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고요. 내가 왜 미칠 거예요. 뒀다는 사람들 이런 고민도 안 해요. 그에 대해서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착해지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착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도덕심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고 짜증을 냈던 거죠. 생각하면 좀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어설프게 배우는 거 일반인들이나 배우는 거고 도는 전문가가 배우는 거고 옛날에 그 주자나 순자나 이들 다 도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도를 닦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무슨 고민을 했냐고요. 그들이 하는 고민을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런 고민을 하지도 않고 계제가 오르거나 수도가 진행될 거라 생각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도를. 성인이 되거나 성현이 될 생각을 안 한다면 도는 왜 닦아요? 근데 성인들은 뭘 고민하는데요? 이런 고민해요. 이런 고민할 때가 돼야 이제 그래야 대승이 돼요.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한에 나아간다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렇게 무한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바닥, 천정, 사물, 의자 여기도 다 무한이 들어가 있어요. 무한의 존재하에 책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대리석인가? 이게 돌이잖아요. 돌도 다양한 돌이 있어요. 왜 돌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돌의 종류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예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돌이 꼭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돌이 있어야 되냐고요. 뭐 지구 활동, 화산 활동, 뭐 여러 가지 지층의 활동에 의해서 돌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세상이 그렇게 돼야 되냐고요. 지구가 하나의 단일 물질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왜 아닐 거라 생각해요? 왜 세상은 그렇게 다양하죠?
왜 이렇게 다양하냐고요? 고민 안 해요, 이 고민? 지금 천문학자가 그 고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별이 많지? 이게 단순한 고민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그 고민 이전에 그 고민하죠. 왜 밤이 이렇게 어둡냐고요. 이 고민해요, 천문학자들이. 그 칼 세이건의 쓴 코스모스나 그 왜 과학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그 고민한다고 하잖아요. 왜 밤이 그렇게 어두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은 당연히 어두울 거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밤이 이렇게 어두울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별이 무수히 많은데 얼마나 많냐면 태양의 불빛보다 더 밝을 정도로 이 별빛이 많을 수가 있어요. 빽빽하게. 그냥 별로 다 빽빽해져가지고 틈에 검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별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옛날 사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밤은 어둡고 별은 듬성듬성 있다고 그래요? 혹시 읽어봤어요, 책? 안 읽었어요? 뭐야? 공부 안 하시나봐. 간단해요. 그냥 지구가 확장해서 그래요. 지구가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별이 멀어진다고요, 자꾸. 그래서 그냥 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멀어지면, 거꾸로 하면 지구, 이게 별과 별 사이가 이게 좁아질 거 아니에요. 좁아지면 어디까지 좁아져요? 그냥 별밖에 없게 돼버려요, 세상이. 그럼 얼마나 더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확장되니까 자꾸 멀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별이 둥성둥성 있는 거라고. 별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알아내는 게 그게 힘든 거죠. 쉽지 않잖아요. 우주가 확장한다는 거 알아낸다는 게 그게 쉬운 기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간단하고 쉬운 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보면.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돌이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건 무를 근거로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 이 세상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게 어떻게 다양하냐? 끝이 없어요. 다양성이 정해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다양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만 다양하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이 세상 무한이 있어요. 무한하단 말이에요. 돌도 무한 존재해요. 무한 종류가 무한히 존재해요. 인간도 분명히 무한한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다른 인간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무한하게 다른 인간들이 나와요. 이 세상 다 무한해요. 무에 근거하에 사고를 해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일상 사물에 이미 무가 들어있어요. 무한이 들어가 있다고요. 무한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써있잖아요. 세상 무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창조론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창조론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기 이전에 고대인들은 그 창조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창조론의 개념도 없었고, 그런 얘기 하면은 뜬금없는 얘기 돼버려요. 그냥 일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건 일상 무인데 있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그리고 굳이 이거냐고요. 이런 생각하는 거라고. 그게 무에서 유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신기하거나 신선하게 보지 못하면 알아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흔하게 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신기한 거예요. 그것이 그것일 수 있는 걸 생각하면 대단히 신기한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이면 다 당연해요. 근데 당연하지 않다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자천이 뭔가를 이렇게 읽으면 우선 자천의 정의부터 내려봅시다. 자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왜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법이 이건 이거라고 설명해 주는 거하고 그것에 대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축구이 뭔지 설명하는 건 축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있고 그냥 축구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어요. 축구이 뭔지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꼭 어떠한 방법으로만 어떤 사물을 정의할 필요가 없고 안다는 게
정의론으로 이건 이거라고 생각하면 명제화 한 정의만 이해하는 것이 사물 이해가 아니라 이해하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정의하라고 하고 설명하라고 하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사용하는 것은 배웠는데 그걸 설명하는 걸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이 종이컵이 있잖아요. 종이컵이 쓰는데 종이컵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이컵이 뭔지 정의할 수 있나? 그냥 종이를 만든 컵이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종이컵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를 다르게 내리는 거예요. 종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만약에 이제 후대인들이 만약 지금의 종이컵 안 쓰는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는 뭐 만약에 이런 종이도 없어지고 활자가 되는 것도 없어지고 종이 사용이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문을 발견하는 거죠. 종이컵을 이제 종이컵으로 뭘 마셨다고 이게 써 있는 책을 후대 사람들이 읽었단 말이에요. 종이가 뭔지 모르는 시대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종이컵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할 거라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 종이컵을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별거 아닌 건데 별거 아닌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물을 그러니까 정의하는 거. 이 사물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 아까도 말한 대로 만약에 선생처럼 깨달아가지고 그냥 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아냐고요.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이건 지식이 아니거든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사물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이 깨달은 것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물을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물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도 보는 방법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면 이미 각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다 안다고 말을 해요. 그걸 아까 저처럼 뭐 그런다고 해서 네가 뭘 아냐고 하면 사실 아는 건 없는 게 되어버리는데 그들이 말하는 맥락은 다른 맥락이었던 거죠. 사물에 대한 정의를 많이 알고 있거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사물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것이 더 맞을 수 있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추상으로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물에서 넘어가는 추상의 추상 이런 식으로 상당히 초월적이고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물은 추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추상적으로 사물을 보느냐가 똑똑한 사람이 돼요. 아까 말한 종이컵에도 마찬가지로 종이컵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사물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사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냥 흔하게 알고 있는 거 외에는. 근데 사물의 종이컵에서 한 발 벗어나는 거 추상을 한 번 넘어가면 종이컵을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추상은 그렇게 돼요. 추상을 넘어가는 건 사물에 대한 고지고토의 정의가 아니라 다른 연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메타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이의 메타, 컵의 메타 이건 달라요. 종이의 추상과 컵의 추상이요. 그러면서 종이, 컵 두 개를 합친 추상은 또 틀려요. 이렇게 해서 추상을 넘어갈 수 있는 재주가 좋은 재주인 거예요.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선불계나 벽암명의 전쟁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말들이 좋잖아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단어나 말에도 현혹되지 않아요. 그냥 항상 추상 속에서 있거든요. 사람은 이제 한 사물을 보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근데 그 사람 다양한 걸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이거나 저거나 같이 같은 건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추상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하고 돌하고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같은 걸로 보려면 어떤 추상을 넘어가야 돼? 종이하고 돌하고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맥락에서 설명을 해야 이건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나? 네? 구성 요소? 구성 요소로 가장 설명합니다. 다 원자를 이랬다고요? 네. 방법은 있잖아요. 네. 방법 많아요. 근데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재밌잖아. 사람들이 비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정답은 없어요. 무엇을 정답이라고 주장하는지가 있는 거지. 아까 말한 것 똑같아요. 어떤 사물을 그것을 그것이라 봐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뭔가 의도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그 맥락이 있는 거지. 그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삶을 보는 방법. 삶을 보는 방법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잖아요. 세상이 보이면 그러면 이제 깨우침이 되는 거고 세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고 그게 도를 배우는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지식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한다고 할 때 그 진리 추구가 돼요. 진리 추구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서양에 받아가지고 어떤 확실한 것, 지식, 확실한 아리를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확실한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체계, 관점 그런 것을 원했던 거죠. 자천이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어떤 곳, 어떤 방식으로 사는 곳이든 내가 있어야 한다면 그 존재 방식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 이 세상은 다양한 세상이 있어요. 어떤 세상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이 존재해요. 세상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상이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단순히 뭐 이승세계, 저승세계 이런 식으로만 나누는 그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만 그것으로만 보면 그것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세상을 정의하면 더 많은 세상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으로 정의하면 각 개인마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 있게 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설명해 줬잖아요. 우리는 각자 자기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상대성이를 어렵게 설명하면 모르겠지만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내 시간, 내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시기하고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고도만 높아도 달라도 우리는 다르고 키가 다 틀리니까 우리는 다른 시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세계잖아요. 왜 다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건 이미 엄청나게 다른 것이 되고요. 시간이 다르잖아요. 내가 사는 시간과 다른 사람이 사는 시간이 틀려요. 그 시간이 틀리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틀어지면 우리는 서로 볼 수가 없잖아요. 1분 이전에 존재하는 사람과 1분 이후에 존재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데도 어느 정도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그 참 신기한 거긴 하죠. 그런 거 설명은 또 어려워져. 아무튼 이 세상이라는 것도 개념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세상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든 간에 존재하는 데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시키기 위해서 어떤 힘의 작용이 있게 되는 거죠. 이쪽 세계에 생각하면 이쪽 세계는 서로 어느 정도 물질적인 세계로 존재해야 서로 교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도 우리끼리의 이 물질이에요. 고체나 액체 아니면 뭐 원자, 전자, 분자화 된 거 그런 식의 그런 존재로 있어야 우리가 교류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로 있지 않은 존재하고는 우리가 교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슷한 종류의 원인 요소로 존재해야 서로 비슷하게 교류할 수 있어요. 다른 요소로 존재하면 서로 교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존재와 교류하려면 그 존재와 비슷한 요소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교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존재 방식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 하는 것에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진 요소가 있다는 뜻이 돼요. 틀이 있는 거고 그 틀에 해당하는 형상이 있는 거고 행동이 있는 거고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방식이라는 건 단순히 존재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존재하면서 생활에 나가는 거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다리가 있으니까 걸어 다니잖아요. 바퀴가 있었으면 훨씬 편할 텐데 우리가 바퀴 던질 수도 없나요? 아니면 네 다리로 걷는 게 솔직히 두 다리로 네 다리로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두 다리로 걷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두 다리로 살게 되는 존재 방식이 있게 되고 그것이 동물보다는 걷는 거리가 느리고 달리기가 느리기는 하지만 다른 이점이 있어서 두 다리로 걷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살아가는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방식이라는 걸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존재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고민을 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비슷하게 존재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하고 여러분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눈으로 보이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다른 존재 방식이에요. 제가 여러분 존재 방식이 맞춰주고 있는 거죠. 이건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달라요. 제가 사는 방식. 왜냐면 이게 내가 이런 책을 썼잖아요.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이나 다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건 내가 다른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러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목이라고 말을 했는데 안목을 가지려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 다른 세계가 보여요. 내가 어떤 세계가 보였다는 것은 내가 그 세계가 보이는 존재로 형성되었다는 뜻으로 쓰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도판으로 얘기하면 우도방이고 좌도방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우도방은 좀 더 개념적이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세상을. 좌도방은 좀 더 몸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더 간단히 말하면 몸 공부가 있고 마음 공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의미를 너무 간소화해서 분류하는 거고 사실은 다 몸 공부해야 돼요. 몸 공부라는 게 몸이 변형해야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서 몸을 바꿀 방법이 있고 몸을 바꿀 방법이 있는 건데 결국은 몸을 바뀌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몸을 바뀌어야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게 돼요.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또 생활이 바뀌고 이게 서로 겹쳐가는데 근데 지금은 몸을 바뀌는 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 부분을 많이 등한시한 역사적인 그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건 그나마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하거든요. 이론 설명하고 뭐 설명하는 거요. 근데 이런 걸 이론적으로 설명해주면 알아듣는다고 좀 하는데 알아듣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몸이 바뀌지 않으면 알아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행동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몸 바뀌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행동해야 되거든요. 행동하지 않는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몸을 바뀌는 것, 존재 방식이 바뀌는 것, 존재하는 방법이 바뀌는 사람 그런 것을 이제 공부라고 더 하는 거죠. 이건 나에게 자아를 강요하는데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말이 이렇지만 쉽게 말하면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 존재 방식이고 누구나 같습니다. 어떤 세계에 존재하든 그 세계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자아가 있는 종족이 나올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외계인이 있냐는 뜻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있다고요. 왜냐면 우리도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이라는 개념을 너무 지구 중심적으로 보니까 생각이 닫히는 건데 지구 중심적으로 그 필요 없어요. 우리도 이미 외계인이에요. 물구 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닌 거죠.
다양한 행성에 다양한 종족이 존재할 거예요. 그들도 자아가 있을 거고요. 물론 자아의 차이는 많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른 자아가. 도대체 어떤 자아가 생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호기심이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아가 있을 것인데 자아가 있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존재 방식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형상과 이러한 지구 자체의 역사가 있고 뭐 진화가 있고 그 진화를 거쳐서 인간이 왔고 인간이 문명이 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 시대의 자아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다른 행성의 역사, 다른 종족의 문화, 다른 시기의 진화, 다른 시기의 종족의 고등생물, 그 고등생물의 그 문명의 진화, 그 문화가 있었다면 그때는 우리와 다른 자아예요. 다르게 자아를 형성했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다르게 자아를 형성했을까를 생각하면 어쨌든 간에 다 다를 거예요. 많이. 만화를 얘기하면 드래곤볼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좀 더 우리가 그 사이아인처럼 육체적으로 특출난 재능이 있거나 그런 종족이었다면 좀 더 무식해졌겠죠. 왜냐하면 힘으로 한다는 얘기는 고민을 더 안 해도 돼요. 살아가는 게 편하면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지 않아요. 당연시 여기거든요. 지금은 서구 문명과 동양 문명이 있는데 서구 문명이 좀 더 쉽게 자연을 해치는 것은 그들이 쉽게 자연을 해치는 성향이거나 육체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쉽게 뭘 하죠. 고민하지 않아요. 벽에 부딪혔는데 누구는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으면 별 생각이 없는데 아프면 고민 많이 하게 돼요. 이 벽이 왜 아파야 되냐고. 근데 서양인들이 생각이 더디게 된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죠. 문명상으로 제일 더딘 이유도 생각을 하게 될 만한 많은 자연적인 고단이 있었을 텐데도 쉽게 이겨냈기 때문에 별 고민을 안 하고 문명을 쉽게 안 만드는 거예요. 종교도 못 만들었잖아요. 종교 못 만드는 문명이에요, 우리처럼. 우리나라도 종교를 못 만들었는데 서양인도 종교 만들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서양인들 만들어서 넘겨준 거고 그걸 발전시킨 거죠. 발전시킨 거 하고 없는 거 만든 건 분명히 다른 재주예요. 우리나라처럼 없는 걸 만든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 문명이 지금 그걸 버거워하고 있는 거죠. 해본 적이 없는 것을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버거워요. 일본은 포기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일본은 정말 새로운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을 만드는데 포기한 상태예요. 못 만들었는데도. 왜 못 만들까요? 만든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만든 적도 없고 그걸 만든다는 게 결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게 되고요. 이론이야 만들 수 있어요. 이론 못 만들겠어요. 근데 사실 이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와중에 있는데 현일로 외쪽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상황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은 그 파괴를 했잖아요. 파괴? 아니 네가 망쳤다. 그래서 지금 새로 일으켜 세울랐어.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전력이 있었어. 우리가요? 그렇지 않았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정해보면.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현일님이 지금 이렇게 그 새로운 문화사를 창조하려는 게 창조하거나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처음 쓰는지 두 번 쓰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걸 보이기 시작하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문제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이 봤으면 다른 사람은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 따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남이 하는 거 따라하고 싶어 하지 자기가 만들고 앞장서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새로운 종교, 새로운 문명 만드는 걸 싫어하는 거나 힘든 이유도 되는 거예요. 앞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자동차 경제도 마찬가지로 앞에 가는 게 힘들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쉽잖아요. 에너지 소모, 뭐 기름 소모, 타이어
나무도 시작해가지고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내 자랑이 되잖아요. 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왠지 이 논에서 벗어나서 보면 지금 상황이 어쨌든 사업으로 얘기하면 뭐 망치고 새롭게 만들든 만들지 못하든 그 부분을 어쨌든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승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부정은 없는데 냅두면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거쳐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 폐지의식으로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든 병분론적 그러니까 변증법 그 과정을 거치든 논리적인 뭐 이런 단계적인 거치든 거쳐서 대승이 되거든요. 빨리 하고 싶으면 아니 이미 해온 종교가 있고 해온 문명이 있으니까 보고 배우면 편하지 않냐는 건데 그걸 좀 더 빨리 하고 싶어서 떠드는 거죠. 이거 연구해 보라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500년 걸린다면 좀 더 빨리 하면 단축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지금 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네, 그게 재밌는 건데요. 그 새로운 거 할 수 있는 시대적인 그 요청에 해당하는 때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은 거예요. 그럼 왜 열심히 안 해요? 이렇게. 할 게 얼마나 많고. 해내면 전무후무한 이름이 남길 텐데. 그걸 왜 안 할까? 이런 좋은 때에 태어났고. 힘들어 하잖아요. 때라 그랬 이미 100년 전에 좋은 때 됐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 말을 해야 되는 게 참 아쉬운 거죠. 100년이 넘도록 결국 때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사실 이루어진 건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이 자리가. 네. 이게 진짜 거기서 말하는 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난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정치, 경제 발전, 사회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세상의 이 하부구조 자체가 이미 그걸 요청하는 면이 있다고요. 100년 전엔 전혀 그럴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구조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것 세상 그 자체가 이미 그걸 요청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소중하다고요. 그건 너무 제 자랑이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15분 쉬어야 돼요. 네. 가까이.